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손학규 대표의 자택이 있는 구기역이었습니다. 이번 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정계 복귀를 발표하면서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었는데 대선을 1년 앞뒀습니다. 정치권의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 시간에는요, 민주당 출신의 김경재 전 청와대 홍보특보 모시고요. 이번 주 한 주 야권을 뒤흔든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총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뵙네요. 예. 네. 자, 이번 주 야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아무래도 지금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조금 화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. 그러네요. 네. 사실 이제 손 전 대표가 2년 전에 강원도에 그러니까 그 강진에 소담골을 갔을 때만 해도 이미 저 때부터 정계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뭐 정치 복귀를 할 거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지금이었을까? 왜 지금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? 그게 궁금하더라고요. 타이밍 보면 지금이 딱 알맞는 타이밍. 딱입니까? 예. 네. 문재인 전 대표가 약간 정치적으로 흔들리니까 네. 그것이 탈당할 명분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전 타이밍은 잘 잡았다고 보고요. 손학규 전 대표가 뭐 그런 정도의 재능은 충분히 있는 사람이니까.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돌아와서 네. 대충 지금 롤 모델로 그 조선시대의 그 정약용 이제 그 흉내를 내는데 네. 정약용은 18년 동안 강진에 있으면서 책을 500권이나 썼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대충 따지자 보면 뭐 하루에 5,000자를 썼다는 건데 출세를 하지 못할 바에야 책을 써가지고 역사의 승부를 걸겠다 이런 느낌을 가져서 불후의 저 학자로 대망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지 않습니까? 그런데 손학규 전 대표는 가서 책을 쓰지도 않고 그냥 좀 있다가 돌아왔는데 한 권 쓰셨습니다. 네. 참 한 권 썼다. 네. 그런데 대충 이래요. 조선왕조를 보자면요, 초기에는 정도전, 중기에는 정암, 그리고 말기에는 이제 정약용 이 세 사람, 이 세 사람이 천재, 3대 천재인데. 다 그때 뜻을 못 피웠어요. 뜻을 피웠으면 조선왕조가 확 달라졌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손학규 씨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주목됩니다. 보면은 사실 탈당이라는 말을 했어요. 뭐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도 탈당은 뭐 하냐 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또 측근들도 사실 탈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마음먹기 전까지도 몰랐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. 이 탈당 카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? 탈당을 예고하고 해봤자 걱정이 효과가 없는 거니까. 당연히 언젠가는 탈당을 하리라고 보았고, 네. 문재인 전 대표가 있는 지금 민주당, 더민주당에 있어 보았자 우선 세가 없으니까, 세가 없으니까 어차피 거기서 안 된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뭐 제 말이 좀 빠를지는 모르지만, 문재인 대표는 지금 어떤 희생과 그 데미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후보로 나올 겁니다. 아마 최종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박원순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문재인은 어떤 경우라도 그 친노파 세력을 가지고 정치는 세력이니까 나올 것 같고 손학규 전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거기 있어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온 건데 이제 그 김종인 그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이래서 제3시대를 만들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예를 들면 김한손이라고 할까? 그 제3시대의 구경거리가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. 네, 그렇군요. 좀 손 대표가 나오면서 또 안철수 의원을 거론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요. 저희가 방금 이제 좀 있으면 소개해드릴 한 장면 정말 의미 있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.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. 안색이 아주 좋으시네. 편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언제 한번 편하신 시간 계시면 저녁 있는 삶과 그리고 이 격차 해소 문제 한번 또 깊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. 좋습니다. 내가 산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그 나라가 이게 자칫 수렁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언제 한번 좋은 자리를 갖고 얘기를 나눕시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두 분이서 한번 저녁 있는 삶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.
근데요, 총재님, 예. 안철수 전 대표야 본인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으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손 전 대표에게 구애를 했겠지만 그렇죠. 저는요, 손 전 대표가 당시에는 이제 제3지대에서 그냥 머물면서 좀 세력화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복귀를 하자마자 안철수 전 대표를 끌어들이면서 안철수 현상을 살려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저는 이 점이 좀 의외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손학규 전 대표와 관련해서 자기가 차기를 하냐, 차차기를 하느냐 하는 걸 정해야 할 입장이고, 손학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킹을 도모할 거냐, 아니면 킹 메이커를 할 거냐 하는. 본인은 둘 중에 뭐 하고 싶을까요? 당연히 전부 다 킹하고 싶어 하겠죠. 네.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빠질 수 없는 변수가 김종인 네. 전 대표인데, 이분은 요새 이제 개헌이라는 이슈를 몰고 와서 네. 소위 단임제 임기가 짧은 대통령을 해서 2년 3개월짜리 대통령. 이걸 해서 단기 대통령이라는 걸 가지고 그걸 휘몰아 가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라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을 할 자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. 새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.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당 외에 있는 사람 중에 대통령을 할 만한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저는 100명은 더 있다고 생각해요. 그건 새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니까 중간에서 아무래도 안철수 쪽으로 가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또 이건 여론이 모르죠. 네. 갑자기 손학규 전 대표 확 올라갈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손학규 대표는 현재로 봐선 그 새누리당, 요새 새누리당 탈당한 거 참 잘못했다는 생각도 할 겁니다.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강력한 후보가 됐을 텐데. 그래도 지금도 찬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의 그 후반부 정치 투쟁에 있어서 예. 마지막 승부를 거는 자세가 보이죠. 아주 구경하기는 재미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런데 손 대표가 복귀하는 날 네.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했어요. 네. 그 특보님이 좀 겹칠 수도 있는데 네.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정권 교체를 하겠다. 근데 10년이면 대통령 2번 바뀌지 않습니까? 네, 사실은 이게 이제 저서에 나온 내용이죠. 네. 손학규 전 대표의. 손학규 전 대표가 저하고 같은 과 한 몇 년 후배예요. 근데 지금 아마 69세, 70세 정도 될 겁니다. 예. 그러면 5년 후를 한다면 75세, 6세가 되면 조금 나이가 많이 들었다 평가를 할 텐데, 그래도 건강하면 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손학규 전 대표가 이번에 전세가 안 되면 전세가 사실상 없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좀 다릅니다. 젊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5년 후에 여러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대통령을 할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개헌 문제하고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네.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5년 후에 뭐 봐준다 약속한다는 게 지켜진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도 협조를 하되 새를 크게 보따리를 크게 만들고는 싶지만 그러나 손학규 전 대표에게 그것을 양보할 생각은 아직 없지 않을까. 그런데 여기에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인이라는 변수가 무서운 변수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이 이제 제3지대의 소위 모더레이터라는 게 있죠. 그걸 담당하는 사람으로는 아마 김종인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있죠. 비대위원장도 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재능에 관한 한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요새 이미지가 너무 좀 좌파 쪽으로 간 느낌이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지향하려고 하는 중도 보수 외에는 좀 걸맞지 않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건 이미지는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재능 싸움에서는 김종인 대 박지원의 싸움이 될 거고 조직을 갈무리하고 하는 데는 김종인 대 손학규의 싸움이 될 거고 경우의 수가 수십 가지입니다.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구경거리가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 구경거리가 진짜로 컨벤션 효과가 나오면 제3지대가 확 올라갈 수가 있죠.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선은 확실하게 3파, 3파전이 된다고 봅니다. 어떻게요? 그러니까 친문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거고요. 친박 쪽에 새누리당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? 현재로 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다 안 한다 어쩌고 하지만 결국 하려고 한다면 초이스가 거기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친박의 지원을 그만두고 제3시대에서 감히 하려고 하겠습니까? 그건 불가능합니다.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운데 제3시대로 안철수 혹은 손학규 아니면 또 짧은 임기에 김종인 이런 사람도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는 드라마가 되고 저는 이 사회에서
우리 사회가 지금 87년에 개헌을 했기 때문에 딱 30년입니다. 네, 네. 그래서 만약에 개헌 문제가 나온다면은 아마 새누리당 쪽에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내년 초쯤 돼서 개헌 이슈를 받아들일 수도 있죠. 왜냐하면 개헌 이슈가 너무 물려가는데 안 하고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 밀려버립니다.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개헌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, 현재는. 네. 그대로 가고 싶은 것 같은데, 그러나 국민의 여론이 가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따라가리라고 봅니다. 네, 어찌됐든 이 제3지대의 주도권을 안철수, 손학규, 김종인 중에 누가 쥐고 갈 것인가 저희가 아주 재밌게 거기에 박지원도 지켜보겠습니다. 빼놓을 수 없습니다. 네. 박지원도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. 네, 저희가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두 번째 사람을 예, 한번 예. 볼게요. 자, 송민순 전 장관 네. 설상가상 손해 기한. 사실은 송민순 전 장관이 이제 민주당 비례대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송민순 전 장관을 이제 이렇게 그래. 비례대표 그 시절 했었잖아요. 네, 그래서 네. 저희가 좀 연결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사실 지금 송민순 전 장관 지금 두문불출하고 계시거든요. 회고록 논란이 너무 커지니까. 네. 이게 좀 약간 어찌됐든 이게 더 이상 뭐 이렇게 진실 게임으로 가다가 지금 약간 숨고르기 국면인데 이 둘이가 네. 또 같은 단과대학의 선후배이기 때문에 네. 친하겠죠. 친하겠는데 저는 무슨 송 전 장관의 발언은 뭐 100% 맞다고 생각하고요.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문재인 그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인간적으로 권고를 하고 싶은 네. 것은 자꾸 기억 안 난다고 빼지 말고 네. 네.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고 정식으로 치고 나가는 게 인간 문제인 정치인 문제이기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. 자꾸 도망을 가는 척하고 보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저 양반 대통령으로 뽑아서 되겠어 하는 회의를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. 네.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의 이미지가 많이 꺾이는 것을 이쪽에 집권 세력으로서도 원하지 않습니다. 그 사람이 약간의 흠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번 5년 전에 4년 전에 했던 것처럼 충분히 NLL보다 이게 더 강하거든요. 그러니까 싸움을 할 만한데 문재인이 아니고 엉뚱한 뉴페이스가 나올 경우에는 전략을 전부 바꿔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쪽에 소위 현재 집권 세력의 기획자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네.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지금 나왔던 말씀이 얘기가- 나왔으니까 예. 마지막까지 볼게요. 예. 문재인 전 대표. 문 네.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복잡하고 참 손학규 전 대표의 등장이 반가울 뻔했는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탈당을 했으니까 또 회고록까지 하고 옛날 참 회고록 가지고 말씀드렸던 사람은 저도 회고록 썼던 사람이에요. 그런데 회고록 문제에 대해서 송민순 전 장관이 손학규하고 뭐 짰다 이런 것은 그런 말도 있죠. 너무 1차원적인 네, 사고방식이고 송명수는 나름대로 외교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 알죠? 동맹파하고 무슨 파하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입장에 한 거고 당시에 제가 뭐 이쪽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는 척이 진 사람입니다만은 당시에 냉정하게 그 상황을 보니까 화해 국면이 많이 왔는데 인권 문제를 가지고 갑자기 이게 찬성을 하면 자기들 입장도 좀 난처하겠더라고요. 그건 이해를 합니다. 그러나 여러 가지 원론적으로 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지 끌고 앉아 있는 게 과연 집권을 할 수 있는 세력이냐 하는 의문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 의문도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풀어야 합니다. 네. 그래서 송민순 전 장관의 이번에 회고록은 역사를 에포크 메이킹 했다고 할까? 하나의 전환점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송민순 전 장관은 이제 제3세력으로 갈 수도 있고 무슨 오히려 또 친박적으로 올 수도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. 그리고 같이 장관하고 그랬다고 해서 또 친해지고 그렇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아무튼 안철수는 지금 한 10% 되죠? 그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얼마든지.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고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폴에 뜨면 처음에 3%냐 5%냐 이게 이제 어떻게 올라가는가가 그렇죠. 예. 이제 관심사고 아무튼 앞으로 한 1년 동안에 재미있는 구경거리 여러분들이 아마 화제를 할 수 있는 뉴스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네. 생각합니다. 사실 제가 정치부 취재를 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1년 동안 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재미있을 겁니다. 저는 네.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가 진짜 합리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
지금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세기가 아시아의 시대라고 그럽니다. 네. 여러 사람이 그러잖아요. 미래학자, 경제학 다 그러는데 네. 요새 슈퍼 아시아라는 뭐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는데 이 아시아 중에서 중국, 일본, 한국이 가장 중요한 데입니다. 유교문하고. 그 가운데에 있는 한국이 찢어져 가지고 그 쾌쾌묵은 3대 세습을 하면서 이러고 앉아 있어요. 그래서 북한을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남한 우리 내부에서도 무슨 자질구레한 걸 가지고 시비를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세계사를 따라갑니까? 네.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진짜로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에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무튼 오늘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좋은 말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. 듣겠습니다. 근데 왜 제가 자유총연맹 총재인데 왜 전특보, 홍보특보를 사람들이 아직도 저를 우리 정권에서 예. 정권을 홍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네. 그래서 저를 지금도 현역 홍보특보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뭐 저는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최선 다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